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도 아니었다. 그저 아침이 오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20살에 공장에 들어갔다. 그땐 선택지가 없었다. 집에 돈이 없었고 나는 장남이었다. 쇳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는 작업장, 여름엔 숨이 막히고 겨울엔 손끝 감각이 사라지던 곳. 그곳에서 나는 시간을 팔아 하루를 벌었다. 손에 기름이 배어 비누로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고 손바닥은 늘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쉬지 않았다. 쉬면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멈추면 우리 집이 멈췄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기쁘기보다 겁이 먼저 났다.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일했다.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 특근도 빠지지 않았다. 술자리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동료들이 인생 좀 즐기라고 말하면 나는 웃으며 넘겼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통장에 쌓이는 숫자뿐이었다. 그 숫자가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아이들이 커가며 돈은 더 필요해졌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그때마다 나는 내 몫을 줄였다. 입고 싶은 옷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뤘고 먹고 싶은 건 집에 남은 걸로 대신했다. 여행은 사진으로만 봤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자. 그 나중에가 올 거라고 믿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나는 쉴 줄을 몰랐다.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있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 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비 오는 날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불을 켤 수 있고 아플 때 병원비를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내가 평생을 버틴 이유였다. 67세,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아팠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그동안의 세월이 숫자로 남아 있었다. 3억 2천만 원. 누군가는 그 돈으로 뭘 하겠냐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다. 그 돈 안에는 내 젊음이 있었고 내가 포기한 시간들이 있었고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절대 불릴 생각이 없었다. 잃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다. 그저 지켜왔을 뿐인데 그날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전화는 아주 평범하게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때 나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받았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처음부터 돈 이야기는 없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급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이를 짐작한 듯 했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시네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 특징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남았다. 나는 평생을 성실하다는 말로 설명되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세상 이야기를 꺼냈다. 금리가 어떻고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노후가 얼마나 불안한지 텔레비전에서 매일 듣던 말들이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님 같은 분들은 절대 큰 욕심 안 부리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맞아요. 난 잃지만 않으면 돼요. 그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날 통화는 10분도 안 됐다. 그는 다음에 다시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괜히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끊고 나서도 이상한 여운이 남았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보기 드문 공손한 젊은이라는 인상이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날씨가 어떻고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요즘 무릎은 괜찮은지 그는 묻는 법을 알고 있었다. 듣는 법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왜 의심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공감했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나이 먹으니까 하루가 참 빠르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소중한 거죠, 아버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속으로만 하던 생각을 그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 달 가까이 그는 그렇게 전화를 했다. 일주일에 2번, 절대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다. 바쁠 땐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끊으면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점점 그를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 혹시 지금 돈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은행에요. 그는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아, 그럼 많이 아깝네요. 그 말투엔 탓도 압박도 없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다. 아버님, 이건 아무나 드리는 말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낮다고 말했다. 큰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그는 말했다. 저희는 아버님 같은 분만 모십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건드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선택받아 본 적 없는 인생에서 그 말은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며칠을 고민했다. 사실 고민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시간이었다. 은행에 두면 안전하긴 한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때마다 그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 지키는 것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는 절대 큰 금액을 말하지 않았다. 처음엔 시험 삼아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 그 단어가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처음으로 5천만 원을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 재산의 일부, 아니, 내 인생의 일부였다. 그때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설마 나까지 당하겠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게 될 줄도 모르고 돈을 보냈던 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다. 통장에 있던 숫자가 한 번에 줄어든 걸 보는 건 아무리 익숙해져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5천만 원. 내 인생에서 결코 가벼운 돈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락은 없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였다. 아버님,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그 평범한 안부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사흘 뒤였다. 아버님,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통장 앱을 열었다. 숫자가 달라져 있었다. 잔액이 늘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몇십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정말이구나.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사람은 의심보다 확인을 믿는다. 내 눈으로 본 숫자는 그의 말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는 그때도 과하지 않았다. 아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믿음직했다. 수익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더 넣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만 지켜보자고 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며칠 뒤 또 수익이 들어왔다. 이번엔 조금 더. 그리고 그 다음엔 원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되돌아왔다.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내 돈이 어디선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부터 그를 사람으로 믿기 시작했다. 사기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젊은 사람. 그는 가끔 자기 이야기도 했다.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땠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버님 같은 분들 보면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귀찮아지는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감정이었다. 돈을 맡긴 쪽이 왜 미안해해야 했는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큼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착각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버님, 혹시 더 맡기실 생각은 아직 없으세요? 그 말이 처음으로 나를 흔들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걸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절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안전한 거야. 그리고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1억, 1억 5천, 2억. 그때마다 수익은 들어왔다. 나는 통장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이 정도면 노후에 조금 여유가 생기겠는데 그 생각이 욕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그는 끝까지 조심스러운 척했다. 아버님, 혹시라도 불안해지시면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는 믿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되어 버렸다. 나는 내 전부를 그에게 맡겼다. 3억 2천만 원. 평생 한 번도 한 사람에게 맡겨본 적 없는 내 인생 전체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미래가 조금은 밝아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이상하다는 느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평소 같으면 아침 9시쯤 오던 그의 전화가 그날은 오지 않았다. 바쁜가 보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늘 아버님 일상이 먼저라던 사람이었고 하루쯤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도 연락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통화가 안 되시네요.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메시지는 전송됐다. 읽은 표시도 떴다. 그걸 보고 나는 안심했다. 봤으면 곧 연락 오겠지. 그날 밤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은 없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신호음조차 길지 않았다. 곧바로 통화 중 표시가 떴다.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연결되지 않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다. 설마 그 단어를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알려준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자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나는 그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 여기 맞는데요. 투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여기 다른 회사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한 사람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귀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갑자기 통장이 생각났다. 나는 급하게 앱을 열었다. 잔액은 그대로였다. 숫자는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지금은 처리 중인 건 아닐까? 사람은 절망 앞에서 희망을 만들어낸다.
나는 그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들이 그때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그 주소로 직접 갔다. 건물은 멀쩡히 서 있었다. 하지만 출입문에 붙은 회사 이름은 내가 알던 이름이 아니었다. 경비에게 물었다. 여기 투자 있지 않았나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긴 몇 달 전부터 이 회사입니다. 그럼 전에 있던 회사는요? 글쎄요. 금방 나갔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금방 나갔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게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확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기. 그 단어를 인정하는데 하루가 더 걸렸다. 사기당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아팠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통장 숫자가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고 내 돈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사라진 건 돈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잃었다. 집에 있어도 입을 열 일이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이 늦어졌다. 가족들은 내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고만 생각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 앞에서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항상 준비돼 있다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런 내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이 무거웠다. 아내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괜히 텔레비전 볼륨을 올렸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숫자가 떠올랐다. 3억 2천만 원.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나갔는지,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는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다. 왜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판단했을까? 그 질문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돌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얼굴이 낯설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패배자처럼 보이는구나. 그 생각이 나를 더 움츠러들게 했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잘 지낸다고 말하기엔 너무 거짓이었고 사실대로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밤에 내가 뒤척이는 걸 알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데도 온 힘이 들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사람은 돈을 잃으면, 생활을 잃고 자존심을 잃으면 존재를 잃는다는 걸. 경찰서에 가는 것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고서를 쓰는 순간 모든 게 공식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고 기록으로 남고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노인 사기, 투자 사기, 회수 가능성, 비슷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다. 그중 대부분은 이렇게 끝났다.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례를 하나하나 읽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돈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까지 잃었다. 그제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다. 남들도 당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 사라진 순간 노후도 함께 사라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부 백지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에 나와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있으면 조금은 덜 부끄러울 것 같았다. 그때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이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도 함께 떠올랐다. 숨길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를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는 시간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했는지를 깨닫는다. 그날도 아무 일 없는 척 아침을 맞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국을 데우고 나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신문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깨질 거라는 예감이었다.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들고 내 앞에 앉았다. 여보, 이거 뭐야?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말할 때가 와버린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이 돈 왜 없어?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더 아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평생을 버텨온 가장 힘든 말을 꺼냈다. 사기야. 그 두 글자를 말하는데 67년 인생이 다 쏟아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다. 전화, 사람, 약속, 확신, 그리고 사라진 돈.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마치 내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처럼.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무서웠다. 화를 내도 좋고 소리를 질러도 좋으니 차라리 반응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통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크게 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졌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식탁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서로 눈을 피한 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돈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이 들어왔다. 병원비, 생활비, 앞으로의 시간,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나는 밖에 나가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예전엔 이 동네가 익숙했는데 그날은 모든 게 낯설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봤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잃은 건 아닐까? 가장으로서의 자리, 어른으로서의 자리,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리.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았다. 그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잠을 더 설쳤고 아내는 한숨이 늘었다. 그렇게 돈보다 더 큰 걸 잃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여유. 그제야 나는 알았다. 진짜 상실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온기라는 걸. 사람은 완전히 바닥에 닿았을 때야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미루고 버티고 스스로를 속인다. 아직 괜찮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내가 서 있던 자리는 이미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눈을 뜨지 않으려 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눈빛과 조심하는 태도, 그게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나는 집안에서 점점 존재를 줄였다. TV 소리도 줄이고 말수도 줄이고 숨소리마저 눈치 보며 쉬었다. 한때 이 집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창밖을 보며 나는 오래전 생각을 했다. 처음 취직했을 때,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아내에게 반지를 사주던 날,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분명 잘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들. 나는 목이 막혀 잠시 말을 못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킨 느낌이었다. 나는 사과부터 했다. 미안하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해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가장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자리.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약해질 때마다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67살이 되어서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들과 셋이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족이 같이 밥을 먹었다. 밥맛은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필요했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도망치지 말고 정리해요. 신고할 건 신고하고 도움받을 건 받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선택을 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내 실패가 공식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같이 가.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조서를 쓰며 나는 수없이 고개를 숙였다. 담당 경찰은 차분했다. 어르신만 당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슬펐다. 이런 피해가 너무 많다는 뜻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비로소 숨을 조금 깊게 쉬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그 말은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했다. 처음부터라면 실수도 넘어짐도 당연한 것이니까. 나는 그날 결심했다. 돈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겠다고.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기로 했다. 무너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기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분명히 다음 장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아침은 여전히 밝았고 해는 어김없이 떴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돈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바뀐 건 생활의 크기였다. 외식은 줄었고 불필요한 약속도 정리했다. 처음엔 그게 비참하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줄여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숨이 조금 편해졌다. 덜 쓰니 덜 불안했고 덜 가지니 덜 잃을까 걱정했다. 사람 마음은 참 묘하다. 나는 매일 아침 동네를 걸었다. 예전엔 차를 타고 휙 지나가던 길을 이제는 천천히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했다. 괜찮아? 오늘은 어때? 누군가에게는 평생 해주지 않았던 그 질문을 내가 나에게 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다. 대신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그땐 왜 그렇게 바빴는지 잃고 나서야 서로를 다시 보게 됐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당신 요즘은 표정이 덜 굳었어. 그 말이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지. 돈은 없는데 숨은 덜 막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나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큰 위로였다. 경찰서에서는 가끔 연락이 왔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는 안내문을 봤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참석했다. 강의가 끝난 뒤 마이크를 잡고 내가 말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67년 인생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 몇 분이 내게 다가왔다. 저도요. 말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나는 돈 대신 목소리를 되찾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일이
나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려고 온 건 아닐까? 예전에 나는 항상 미래를 계산하며 살았다.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남겨야 하고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지금의 나는 오늘을 산다. 오늘 밥을 먹고 오늘 걷고 오늘 잠을 잔다. 그게 이 나이에는 충분한 삶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돈은 많은 걸 해결해 주지만 사람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 부끄러움을 넘어 내민 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다. 67세에 모든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지는 않았다. 나를 지켜보는 가족,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 자신을 남겼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서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이라는 걸 이제는 믿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인생은 잃은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마음,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그것들이 있다면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만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